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상속세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매년 2만 명 넘는 분들이 상속세를 냅니다. 불과 5년 전보다 2배가 늘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숫자로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1997년만 해도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전체 사망자의 딱 1%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정말 돈이 많은 집이라는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 35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상속세를 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사망자 대비 과세 비율이 약 5.9%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만 따지면 무려 15.5%입니다. 서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6명 중 1명꼴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26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수도권에 집 한 채라도 갖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한 일입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전세자금 마련해주고, 생활비 조금씩 챙겨주는 것. 당연한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행동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주택 취득 자금 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이 전체 국내 자산의 45%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자산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자녀들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돈을 보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자녀가 주택을 살 때가 세무당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30대 자녀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는 조사가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30대 나이에 3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한다는 건 웬만한 소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4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17억 원은 은행 대출이고 30억 원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린 30억 원의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만 약 1억 3,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그 30대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세후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돼야 합니다. 세전으로 따지면 월 3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가능한 금액이죠. 그 나이에 그 소득이 가능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더 흔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연봉이 낮은데 이자를 다 갚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는 구조라면 그 자녀가 부모 카드를 쓰는 순간 그것도 증여로 잡힙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이런 패턴이 적발된 사례가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는 갑자기 카드 사용이 0으로 줄고 부모는 갑자기 카드 사용이 수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당국이 매칭해서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결국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 적은데 목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서 실수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여기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통째로 날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잘 써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공증도 받아야 하고 양식도 맞춰야 하고 이런 얘기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차용증이 핵심이 아닙니다. 세무당국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차용증이 아니라 자녀가 과연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부모에게 빌렸다면 차용증이 아무리 잘 쓰여 있어도 증여로 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일까요?
현행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부모 한 분에게 2억 원, 다른 분에게 2억 원, 이런 식으로 총 4억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소명을 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이 오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소명 과정에서 다른 거래 내역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이체하고 원금도 조금씩 상환하는 내역을 통장에 남기면 됩니다. 차용증보다 이 통장 기록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은 날짜를 나중에 써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통장 이체 기록은 날짜를 바꿀 수 없으니까요. 차용증을 쓴다면 날짜를 증빙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같은 날 발급해 두시고 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됩니다. 소인이 찍히니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한은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갚겠다고 써놓은 차용증은 차용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그 시점에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이 아니라 전세자금을 통해 우회하려다 걸린 사례들, 그리고 세무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탐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자금에서 걸릴까봐 전세자금으로 우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빼서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방법도 오래전부터 세무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현금 자동화 기기에서 하루에 600만 원씩 165일에 걸쳐 돈을 인출했습니다. 총 금액이 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딱 그 금액이 자녀 명의의 전세 보증금이었기 때문입니다. 20대 자녀 명의로 전세를 얻어준 것인데 20대가 어떻게 10억 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는지 소명이 안 되면서 결국 증여로 과세됐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런 경우를 찾아내는 방법은 PCI 기법이라고 합니다. P는 재산 증가분, C는 소비 금액, I는 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하고 빼서 맞지 않으면 자금 출처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가 소득도 적고 기존 자산도 없는데 갑자기 고액 전세에 들어가 있다면 어딘가에서 자금이 흘러온 겁니다. 이걸 역추적하는 것이 PCI 기법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 신고 자료가 세무당국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인출해서 줬다고 해도 전세 계약 자체가 이미 신고돼 있기 때문에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를 받아 전세자금으로 쓴 것은 생전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서급해서 10년 이내에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이미 준 돈이 포착되고 증여세와 가산세가 동시에 나옵니다. 심지어 그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 상속세까지 더 나오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9년 11개월 28일 전에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줬습니다. 딱 사흘만 더 건강하셨으면 10년이 지나서 추징이 안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 거기에 상속재산에 얹어진 상속세까지 합쳐서 세금이 2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금이 3억 원인데 세금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가산세가 100%를 넘어버린 겁니다. 수억 원이 아니어도 걸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으로 만든 주택 청약 통장에 2만 원씩 120번을 넣어줬습니다. 10년치 내역입니다. 총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이 240만 원에 대해 56만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2만 원씩 용돈 넣어준 것이 왜 세금이 됐을까요? 청약 통장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장입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돈이 소모적으로 써져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쌓아두면서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십니다.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안 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세무 행정이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적발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생활비는 얼마까지 줘도 될까요? 금액 자체에 법적 상한선은 없습니다. 월 1,000만 원은 줘도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돈을 다 써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아서 생활비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청약 통장에 넣거나 주택 취득에 쓰는 순간 자산 형성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증여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주 해외 유학 학비를 조부모가 내주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비가 연 4천만 원,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내주는 교육비는 생활비에 준하는 비과세 범위로 볼 수 있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면 생활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계좌 내역에서 해외 송금 기록이 다 보입니다. 영어로 된 거래 내역에서 학교 이름이 나오는 순간 손주에게 학비를 줬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때 추징된 증여세는 학비를 받은 손주가 내야 합니다. 학업 중인 손주에게 갑자기 1억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무당국이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포착됐을 때 비로소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계좌는 전부 10년치로 열립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세금을 무조건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증여 재산 공제 제도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조부모와 양쪽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 핵심은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어서 2천만 원을 넣어주면 그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5천만 원, 30살이 되면 또 5천만 원입니다. 단순 합산으로도 1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4%를 반영하면 실질 가치로 2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지금 결혼 평균 자금이 약 3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찍 시작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분을 세금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직전에 한꺼번에 주려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가 부모님 도움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세무조사가 가장 많이 나왔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에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기존 5천만 원 공제에 1억 원이 더해지니 신랑 측에서 1억 5천만 원, 신부 측에서 1억 5천만 원, 합쳐서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평균 자금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금액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줄 때입니다. 부모를 거치지 않고 세대를 건너뛰어 직접 증여하면 세율의 30%가 할증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이내로만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고 할증도 없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넣어준 돈으로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 시장이 좋았을 때 2천만 원을 증여한 뒤 지수 추종 상품에 넣어두었더니 8천만 원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 증여에 대한 세금만 없었다면 이후에 불어난 수익은 자녀의 자산입니다. 그래도 상속이 일어났을 때 세금 낼 현금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현금은 별로 없고 아파트, 상가, 토지 같은 부동산이 재산의 핵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140억 원인데 명의가 전부 남편 한 명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자산인데 현장에서 거래할 때 남편 명의로 계속 등록한 겁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약 5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 자산은 2억 원도 없습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내놓아도 시장 상황에 따라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원주의가 있는 입주권이나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납제도인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남은 세금에 대해 연 3.1%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50억 원 중 40억 원을 10년에 걸쳐 낸다고 하면 매년 4억 원씩 내는 것인데 거기에 이자만 해도 연간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님, 수익자도 자녀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냈고 자녀가 수익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으로 상속세와 취득세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을 팔기 전에 먼저 상속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40억 원 부동산의 취득세가 약 4억 원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취득세조차 낼 수 없어서 매각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종신보험 1, 2억 원, 2, 3억 원 규모로 준비해두면 급한 세금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족 내에서 자산 분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자산이 부부 사이에 균형 있게 나뉘어져 있으면 상속이 일어났을 때 과세 기준이 달라지고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인 상속세 제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왔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짚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1999년 이후 26년째 그대로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는 5억 원인데 1997년 이후 28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몇 배가 올랐습니다. 공제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오르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국세청 통계를 보면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의 약 5.9%가 상속세를 냅니다. 서울은 15.5%입니다. 2005년에는 이 비율이 전국 기준으로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이 그대로 입법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8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문제가 있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과세 기준이 나뉘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상속법도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폐륜 상속인 제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직계 존속에 대한 의무만 받는데 이제 배우자와 직계 비속까지 포함합니다. 부양을 충실히 한 자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식도 개선됐습니다. 이전에는 부양을 잘한 자녀가 유증을 받아도 다른 자녀들이 그 재산까지 포함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여분은 빼고 나머지 재산으로만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자산을 갖고 계신지, 상속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미리 대화를 나눠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대화의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